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YS 캠퍼스의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가운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한 12번 정도가량 실크로드를 같이 함께 여행을 하실 거예요. 실크로드는 과거에 광범위하게 동서문화 교류를 했던 그런 장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 험난하고 멀고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공간 속에 많은 스님들께서 전법과 그리고 구법을 위해서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역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찬찬히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아마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언덕 사이로 한 줄기의 물길이 스치듯 흐르고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월화천입니다. 낙타나 사막 그리고 실크 또 오아시스, 마치 영화 세트장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신비롭고 고혹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곳이 실크로드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는 삶과 죽음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스타인 같은 경우는 풀 한 포기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자연의 혹독함 자체는 인간에게 그 역사의 흔적 어느 하나도 남겨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 과거의 많은 전법승, 구법승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곳에 뛰어들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극적인 현장을 한번 역사적인 그런 시선의 관점에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실크로드가 단순한 통로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서 문명을 이어주는 거대한 동맥 혈관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또 물질,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도 거대한 유라시아판 인터넷망 정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길 위에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한때 해상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이 지역은 밀려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잊혀졌던 그런 공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근현대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서구 열강들이 추구하는 보이는 힘에서 보이지 않으나 문화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더 오래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문화를 점령을 할 것인가 라는 경쟁 구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서양의 문화는 조금 더 위에 있고 또 동양의 문화는 신비롭긴 하지만 조금 열등한 그런 그 의식을 시각을 재배열한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양의 문화는 위에 있고 또 동양의 문화는 열등한 그런 문화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서구의 열강들이 바로 근현대 들면서 실크로드를 탐험대를 보내고 그 탐험대들에 의해서 동양의 어떤 문화를 다시 약탈해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동양의 문화를 통해서 조금 더 우월한 그런 문화의식을 지닐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탐험대를 많이 보내고 문화적인 약탈의 현장이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실크로드 들어왔으니까 실크,
그리고 종이는 서양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아니면 동양에서 만들어낸 물질 문명일까요? 맞습니다. 동양에서 만들어낸 물질 문명이 바로 서양으로, 이 길을 따라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서양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 향상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해서 실크로드 탐험을 통해서 다시금 동양의 어떤 문화적인 우위에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행위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던 문화 교류는 어느새 우월과 열등이라는 어떤 상반된 그런 그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근현대의 실크로드 탐험대, 그리고 그 탐험대를 이끌었던 주역들을 통해서 이곳의 동양의 문화가 모두 서양으로 흘러가는 문화적 약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실크로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문화재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어떤 존재로 남아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벤 헤딘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벤 헤딘은 스웨덴 출신의 탐험대인데 1895년 2월, 그리고 동해 12월, 또 1899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실크로드에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스벤 헤딘은 고대 누란 왕국이라고 하는 고대 왕국을 발견을 하고, 모래로 뒤덮여 있는 그 고대 유적지에서 목관과 지편의 문서 자료를 대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모래 속에서 이렇게 목관이나 지편, 문자로 쓰여진 어떤 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은 지금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바로 스벤 헤딘이 하게 됩니다. 또 스벤 헤딘은 또 하나의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거대한 실크로드의 사막 아래, 모래 사막 바로 아래에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가장 크게 지면 위에 솟아오를 때 나타나는 호수, 즉 놈노루 호수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놈노루 호수의 역할은 대단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놈노루 호수의 물줄기를 따라서 많은 물량이 이동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원천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막의 어떤 생명력을 보여주는 극적인 그런 현장을 바로 이 스웨덴의 스벤 헤딘이 발견하게 됩니다. 스벤 헤딘 외에도 오럴스타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가 또 존재합니다. 이 오럴스타인은 영국의 여왕께서 자기를 나중에 줄 정도로 정말 많은 유적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를 가져가서 영국의 어떤 컬렉션화 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실크로드 탐험에 아주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막 남쪽에 위치했던 호탄이라는 곳에서 단단일릭이나 그리고 라왁사원지와 같은 불교의 정말 중요한 그런 유적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불상, 벽화 등등 상당히 많은 중요한 문화재를 영국으로 방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또 하나, 이 스타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도낭,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도낭 지역에서 도사 왕원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왕원록에게 거액의 금액을 주고 도낭 석굴 안에 있는 문서 조사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 문서 조사권을 통해서 확보한 문서를 다량으로 영국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영국의 여왕에게 자기를 받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 스타인이 방출했던 문서의 기록을 보면 문서의 글자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인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보는 순간 이것을 황금처럼 빛나게 여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약탈적 교섭의 결과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스타인이 가지고 방출했던 그 콜렉션 자체를 우리는 스타인 콜렉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 불교학계에서도 상당히 그 스타인 콜렉션에 의지해서 연구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시는 것은 스타인이 당시에 촬영을 했던 도낭석굴의 현장입니다. 이 석굴 속에서 바로 스타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서를 대량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타인 외에도 스타인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문서를 방출한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폴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헌사학자를 우리는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중국어를 비롯해서 총 13개 국어에 해당하는 국어를 상당히 능통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언록을 스타인이 교섭을 했던 왕언록을 찾아서 나도 이곳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또 거액의 돈을 주고 결국은 스타인이 했던 것과 같이 약탈적 교섭을 이루어냅니다. 그 결과 폴 펠리오는 장경동이라는 그 석굴을 발견을 하고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문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문서를 이 폴 펠리오는 정말 위대한 업적 혹은 광기를 부려서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는 즉시 바로 읽고 해석이 가능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폴 펠리오는 하루에 한 1000여 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를 읽어내고 그 과정에서 3주간 한 2만여 권을 읽어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또 그 옆에 해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떻게 프랑스로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서게 한 그 많은 문서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을 가지고 갔던 폴 펠리오는 자신이 그렇게 방출한 그 컬렉션에 본인의 이름을 딴 P자의 약자를 새기게 되고, 반대로 스타인은 본인의 이름을 따서 S자의 약식을 거쳐서 지금 현재 S 번호 또 P 번호가 매겨진 그런 사본들이 지금 현재 컬렉션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사본들, 뭔가 사진으로 보신다던가 혹은 박물관에 가서 보신다던가 하면은 바로 이 실크로드에서 나온 문서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 펠리오는 이런 문서들만이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도낭 안에 있던 벽화, 그러니까 12명 관음도라든가 또 미륵설법도와 같은 그런 그 벽화를 떼어서 이 역시도 방출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프랑스로.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기매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베제크릭 석굴입니다. 아마 실크로드 탐방 몇 박 며칠 하면은 따라가셨던 분들 반드시 이곳을 아마 지나치셨을 거예요. 투르판에 위치한 베제크릭 석굴인데, 이 베제크릭 석굴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폰 르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폰 르콕은 처음에 모래사막에 덮여있던 이 베제크릭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눈치챈 폰 르콕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모래를 파고 또 파서 베제크릭 석굴 자체의 그 광경을 처음 눈에 담게 됩니다. 눈에 들어왔던 그 베제크릭 석굴의 내용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인물상에 대단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 왕자, 페르시아계의 사람들, 또 소그드 상인들, 또 빨간 머리에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유럽인의 모습까지 공양인 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실크로드 다문화 현장의 사진처럼 한 폭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통째로 떼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통째로 떼어간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부터 또 떼어내는 작업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어떤 탐험대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인데 폰 르콕은 그날부터 베제크릭 석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큰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벽화 전체를 떼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그가 사용한 방법은 벽화 전체를 등분을 해서 그 등분한 선을 따라 아주 예리한 칼로 일단 등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벽화를 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 벽화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냈는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사하고 보니 이곳 지역의 사람들은 벽화를 그리기 전에 일단 지푸라기, 그리고 낙타의 배설물, 그리고 진흙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회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벽에 붙이고 붙인 후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결국은 떼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낸 겁니다. 등분을 한 각 모서리마다 정과 망치를 이용해서 두들겨요. 각각 두들기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뒷면이 붕 뜨게 되고 그렇게 생겨난 회반죽을 통해서 그 사이 틈으로 톱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톱을 넣고 뒤를 밀어서 삭삭삭삭 떼어낸 벽화를 한 층 한 층 놓고 보니 이제는 가져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가져갈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널빤지를 구하고 그 사이에 솜과 펠트 그리고 지푸라기를 섞어서 다시금 벽화를 보호하고 뒷면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각각 쌓아 올린 샌드위치식의 어떤 그런 포장 기법을 활용한 다음에 그 전체를 나무 상자 안에 넣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다시 지푸라기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통째로 독일로 이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문화재가 많이 사라졌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거쳤다면 이들 벽화나 문화재 역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제크릭 석굴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폰 르콕이 그렇게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동시켰던 어디로? 베를린으로 이동시켰던 그 벽화들은 베를린 폭격을 당하면서
결국은 산산조각 나고 가루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결국 베제크릭 석굴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석굴의 중요한 부분들이 가루로 남아버린 셈이 된 거죠. 그러니 약탈적 행위,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냥 사라져버린 문화유산으로 인지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잘했다, 그래도 남은 게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사라진 문화재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크로드를 걸어 들어갈 때 항상 마음 자세가 어떤 열정, 그리고 또 집중이라는 부분도 어쩌면 거기서 더하면 집착이 되고, 그것이 더 나가면 광기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더 이상의 열정과 집중이 광기로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의 태도를 항상 가져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탐험대를 통해서도 읽어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실크로드는 단순한 과거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지금 현재의 문화, 사람, 그리고 연결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그리고 그 사이로 불교 경전,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오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이 마냥 즐거우시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기도 했네.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래서 과거이면서도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낙타 한 마리씩 준비해서 같이 타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매혹적인 실크로드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